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가끔씩 세상이 각박하다는 생각 하시죠? 저도 뉴스를 보면 가끔씩 그런 생각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온 사연은 참 아직 세상 살만하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준 사연이에요.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아마 그 무엇보다 훈훈하고 따뜻한 우리 사연자분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출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이 넘은 여자입니다. 요즘 사연들을 듣다 보면 기막힌 일도 많고 한숨 나오는 사연들도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어쩜 다 그리 기구하게 살아왔는지 듣다 보면 제 일 같아 눈물도 나오고 공감도 됩니다. 그러다 이번에 제가 아들과 함께 짧게 여기에 사연 보내게 된 건 최근 있었던 일 때문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걸 기적 혹은 인연이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지만 믿기지 않고 생각하면 웃음도 나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글쓰게 되었어요. 나이 든 사람의 글이라 서투를 수 있고 세련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잘 다듬어 주시리라 믿고 시작해 볼게요. 저희 집은 어렸을 적 그리 유복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 잘 사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마는 모두 못 살던 가운데 특히 못 살아 배골 떤 때가 많았어요. 지금은 저희 아들도 이 얘기를 믿기 힘들어하지만 쌀이 없어 이웃집에 가 빌려야 했고 이웃집 아주머니가 기분이 좋지 않아 쌀을 안 주던 날에는 어쩔 수 없이 수돗물로 배를 채워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말라비틀어진 몸으로 어린아이가 마을을 누비고 다니니 안쓰러워하는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게장 백반을 팔던 식당 아주머니가 어린 저를 안쓰러이 여기셔서 저만 보면 "얘 민수가 얼른 들어와라. 배고프지? 국물에 밥이라도 한 끼 떠먹어." "감사합니다, 아줌마." "그래,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그러다 체한다." 아주머니께서 그때 베풀었던 친절 덕에 저와 오빠는 그래도 쓰러지거나 하는 일 없이 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나의 지긋하던 학교 선생님께서도 저희 남매를 유독 이뻐하셨는데 옷이 없어 늘 한 벌만 입었던 저를 위해 자기 아이 옷을 만들며 같이 만들었다고 하시며 옷을 주곤 했습니다. "민수가, 이거 다른 애들한테 말하지 말고 선생님이 너만 주는 거니까 집에 가서 입어봐라. 아마 꼭 맞을 게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학교 다니던 70년대만 해도 그때의 어머니들은 옷을 직접 재단해서 만들어 입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선 일하시느라 그럴 여유도 형편도 되지 않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얻어입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오빠, 나 옷 얻어입는 거 쪽팔려. 나도 엄마가 만들어주는 옷 입고 싶어. 내 친구는 사진관에 가서 엄마가 만들어준 옷 입고 사진도 찍었다는데." "너 그런 소리 마라.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데 맨날 그놈의 옷타령이야. 그만하고 공부나 해." 그리고 자존심 센 제가 이런 불만을 투덜거리면 오빠는 어른스럽게 절 달래곤 했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시절 그리 아무것도 없이 해맑게 웃으며 자랐나 싶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죠. 그러나 그 시절엔 참 즐거운 추억들이 많았어요. 특히 학교에서의 추억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수업 후 대청소 시간에 실내 창문과 실외 창문에 매달려 유리창을 닦던 거예요. 여자고 남자고 차별 없이 이렇게 창틀에 매달려 유리창 닦던 청소가 일반적이었고 특혜 없이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청소였어요. 또 문방구에서 파는 왁스를 준비해와 수업 후 청소 시간에 학생들이 쭈르르 복도에 앉아서 왁스를 바르고 걸레질하곤 했는데 왁스 칠한 복도는 잘못 걸으면 미끄러져 넘어졌을 정도라 노는 시간 10분에 이 복도를 거의 스키장인 양 스키 타곤 했어요. 그때 까르르거리며 친구들과 놀았던 기억은 아직도 잊히지 않고 제 기억 속 가장 소중한 곳에 자리해 있네요.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시면서 집안 형편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얘 민수가,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오늘은 외식할까?" "정말? 오늘도 할 수 있어?" 특히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엔 마음먹으면 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아졌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당시 학교 앞에 있던 돈가스 집을 매일같이 들락거리며 간혹 친구들에게 쏘곤 했는데 그게 저에겐 크나큰 행복이었죠.
또 당연히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은 포기하려 했던 오빠까지 당당히 원하던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었으니 부모님 얼굴도 그때서야 한껏 폈어요. 오빠는 명성 있는 4년제에 진학했지만 전 공부를 못해 대학 가지 않았고 바로 건축회사에 취직했어요. 저 때만 해도 대학 나오지 않는다 해도 취직이 힘들거나 하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 오빠는 집안의 자랑이었고 그에 반해 저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회초년생이었지만 그럼에도 어엿한 사회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다니던 건축설계사무소가 연차에 비해 월급을 적게 주진 않았던 몇 년 꾸준히 다니며 돈을 모았죠. 그리고 20살 중반쯤 되자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었는데요. 지금이야 30 넘어 결혼하든 애를 낳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지만 저 때만 해도 그러면 노처녀란 소리 듣기 십상이었어요. 참고로 제가 제일 싫어했던 말이 노처녀였거든요. 민수가 있잖아, 우리 고등학교 동창 재숙이 걔 시집 갔다더라? 들었니? 재숙이가? 아, 정말? 그 못생기고 뚱뚱한 재숙이? 동창 친구 중에 시집을 정말 못 갈 것 같던 친구들이 하나 둘 결혼을 하자 마음속에 조급함이 커져갔어요. 나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그때부턴 부모님이 잡아준 선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다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째 만나면 만날수록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죄다 이상한 놈들만 걸렸어요. 심지어 부모님이 의사라 해서 나갔는데 저보다 나이는 10살이나 많고 벌써 머리숱이 빠져 정수리가 휑한 남자가 앉아 있었던 적도 있었죠. 그러다 우연히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 새로 생긴 피자집 사장님과 눈이 맞았어요. 저와 비슷한 또래 사람이었는데 얼굴도 잘생기고 예의도 발랐어요. 그렇게 저희 사이는 급격히 진전이 되었고 어느새 결혼 이야기를 오가는 시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직전 너무도 상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깡그리 접게 되었는데요.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날이 추워 시린 손을 호호 불며 그 사람 집 앞으로 걷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어떤 아이와 함께 차 문을 열고 내리더군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는데 순간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몰라 영문을 몰라 하던 그때 아이가 그 사람 어깨에 팔을 두르며 아빠라고 하더군요. 아빠? 민숙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빠라뇨? 내가 다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 남자는 결혼을 한 번 하고 아이까지 있던 남자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돌싱남이죠. 근데 그런 남자가 총각으로 속이고 제게 접근했으니 배신감이 물밀듯 솟아올랐습니다. 그때 충격과 배신감을 도대체 뭐라 설명하면 좋을까요? 다시는 사람을 믿지 못할 것 같았어요. 오빠가 남편이 될 뻔한 그놈 멱살을 잡고 한바탕 난리를 쳤고 부모님도 한탄스러워 하셨죠. 주변 사람들에게 청첩장까지 다 돌린 상황이었는데 한순간에 파녀가 되었으니 그 시선이 무척이나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저를 보며 수군거렸고 전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러다 결국 전 마음의 병이 깊어졌고 오래 다닌 회사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터를 잡은 곳은 아직 다른 곳에 비해 발달이 많이 되지 않은 작은 주택촌이었어요. 제 옛날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기도 했고 집값도 비싸지 않아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 정착한 곳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이곳에서 뭐라도 하며 다시 새 삶을 꾸려나가길 바랐어요. 민수가, 지난 일은 다 잊고 우리 새 출발하자. 아직 늦지 않았어. 하루 종일 술병만 붙잡고 살 거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다 속병 들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요. 깊은 우울증이 와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러다 보니 혼자 있는 게 가장 편하고 좋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뜨겁고 무더운 여름날에도 선풍기 하나 틀어놓지 않고 멍하니 벽만 쳐다보고 있으니 부모님 입장에선 속이 썩어 문드러질 일이었죠. 귀하게 키운 자식이 결혼이 파토나 그 꼴로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 제가 사는 꼴을 보더니 그러시더군요. 너 내가 슈퍼라도 하나 차려줄 테니 그거라도 해라. 요 앞에 보니까 가게 내놓는다더라. 거기 앉아서 계산이라도 해주라고. 그럼 좀 나아질 거 아니야. 슈퍼요? 아니, 회사 다니래가 무슨 슈퍼를. 안 가겠다는데 어떡해. 그거라도 해서 집 밥벌이는 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시작한 게 바로 슈퍼일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아주 특별한 아이를 만나 삶이 바뀌는 경험을 했죠. 저기요, 아줌마. 사탕 주세요. 나 아줌마 아니거든? 아줌마 사탕 줘요. 저는 얼음 과자 주세요. 결혼도 안 한 아가씨한테 아이들은 저를 잘도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언니 누나를 부르라 해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여름이면 아이스크림을 정말 많이 사갔는데요. 하루에 많이 먹는 애들은 6개도 먹었어요. 제가 하필 뜨거운 여름날부터 장사를 시작한 탓에 아이들로 슈퍼는 항상 붐비고 있었는데요. 학교할 시간만 되면 몰려와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돈 버는 일이긴 했지만 귀찮기도 하고 짜증도 났죠. 애들이다 보니 먹을 것만 안 사고 쓸데없는 질문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자주 보면 정든다고 또 애들이 입술에 아이스크림을 가득 묻히고 스크류바 먹는 모습을 보면 그게 귀엽기도 하더군요. 아이씨, 아이스크림 가격 올라서 짜증나 죽겠어요. 200원이 300원이 됐어. 난 오늘 6개는 먹어야 되는데. 야, 너 그러다 배탈 난다. 조금씩 먹어야지. 그러다 아저씨들처럼 배 나오면 어떡해. 지금도 배가 나왔는데? 아, 뭐라고요? 저 배 안 나왔거든요? 아이들과 어느새 이런 농담도 주고받을 만큼 친해지고 있었죠. 그런데 아이들 중 유독 한 아이만 말이 없었어요. 여자애였는데 비쩍 말라가지고는 슈퍼를 오면 그냥 서성이다 집에 가더군요. 그러다 저는 그 애가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곤 처지를 짐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걔를 불러 아이스크림을 하나 쥐어주었죠. 자, 이거 먹으면서 가. 친구들한테 말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근데 아이는 아이스크림 받고도 화들짝 놀라 절 보더니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다 제가 계속 먹어도 된다고 하자 그제야 하나를 까 입에 넣고 오물거리더군요. 그 모습이 이뻐서 저도 모르게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지금처럼 학교에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어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아이스링크장을 찾아야 할 정도로 정말 덥던 때였거든요. 근데 친구들과 달리 아이스크림도 못 먹으며 집에 가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만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빼서 공짜로 주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늘 받는 것이면서도 받을 때마다 조심스러워했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빼놓지 않았어요. 내 자식도 아닌데 그 모습이 무척 이쁘더군요.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 하루가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했고 어느새 마음의 병도 치유되어 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주는 지연이에겐 이상하게 더 정이가 부쩍 가까워지게 되었죠. 지연이는 말이 많은 아이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선생님이 어떤지 그런 걸 물으면 잘 대답해 줬어요. 친구들과는 그리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동생이 한 명 있어 동생과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했어요. 그럼 지연이는 동생이랑 뭐 하면서 노는데? 저는 고무줄 놀이도 하고요. 퐁당퐁당도 하고요. 제가 동생 공부도 알려줘요. 지연이가 벌써 동생 공부를 알려준다고? 대단하네. 칭찬에 익숙한 아이가 아니었기에 부끄러움을 타곤 했지만 제가 칭찬해주면 은근히 볼을 붉히며 좋아했어요. 그 부풀어 오른 볼이 꼭 찹쌀떡 같아 한 번씩 꼬집어주고 싶을 만큼 사랑스러웠죠. 거기다 지연이는 가끔씩 제 손에 있는 흉터를 만져보곤 했는데 어린 시절 높은 곳에 떨어져 생긴 흉터라 아프지도 않은데 많이 아파요? 하고 순진무구한 얼굴로 묻곤 했어요. 그 모습도 퍽 귀여웠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걸 엿본 옆집 세탁소 아줌마가 뛰어와 이런 말을 했어요. 저기 있잖아. 아휴,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기 맨날 공짜로 주는 그 여자 있지? 걔 웬만하면 챙겨주지 마. 네? 왜요? 걔 어린데 벌써부터 도벽이 있어. 몇 번 이 슈퍼에서 걸려서 혼이 났는데도 계속 훔쳐갔거든. 자기가 괜히 잘해줬다가 나중에 얘가 돈이라도 들고 갈까봐. 아유, 설마요. 걱정 마세요. 아직까지 물건 없어진 거 없으니까요. 세탁소 아줌마 말론 그 아이가 제가 슈퍼마켓 이전부터 도둑질을 했는데 원래 주인이었던 슈퍼 아주머니가 아무리 달래고 혼을 내도 계속 도둑질을 했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독한 애겠냐면서 혹시나 그 애가 크면 무슨 짓 할지 모르니 조심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전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세탁소 아줌마는 원체 허풍이 심하셔서 없는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고 저는 지연이가 얼마나 착한 애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를 다시 마주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슈퍼에서 물건 진열하고 있던 중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 뛰어가 보니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고 있더라고요. 야, 너는 거지라서 맨날 그런 옷만 입고 있냐? 어? 옷이 까맣잖아. 거지는 학교에 오면 안 돼. 그것도 모르냐? 이게 무슨 짓이야? 다들 그만 못해? 제가 버럭 소리 지르자 아이들은 놀라 뿔뿔이 흩어졌지만 지연인 겁에 질렸는지 아직도 떨고 있었죠. 괜찮니? 하고 묻자 울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군요. 상처에 반창고라도 붙여줘야겠다 싶어 슈퍼마켓으로 잠시 들어갔는데 그 사이 제 손을 뿌리치고 어디론가 달려갔어요. 눈물이 그렁한 채로 뛰어가는데 저러다 혹시나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할까봐 저 역시 아이의 뒤를 쫓았는데 아이가 도착한 곳은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반지하 방이었는데 밖에서 봐도 굉장히 좁아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 집엔 어린아이 하나가 불어터진 라면을 놓고 언니 얼른 와 라고 말하며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연이의 동생이었죠. 동생이 먼저 저를 아는 채 했어요. 슈퍼 아줌마다. 언니 기다리고 있었구나. 네, 근데 언니 늦게 오는 바람에 라면 불었어요. 다친 아이를 챙기려다 갑자기 집에 들어오게 된 저는 어색하게 집안을 둘러보게 되었어요. 근데 조금 생각보다 충격적이더군요. 아이들이 배가 고파하는 것 같아 뭐라도 집에 있나 해서 냉장고를 열었더니 냉장고 안엔 썩은 음식들이 가득해 악취가 풍기고 있었고 작디 작은 방엔 곰팡이가 슬어 있었죠. 심지어 정체를 알 수 없는 벌레도 여기저기 보였는데 이런 열악한 환경에 두 아이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얘들아, 부모님은 어디 가셨어? 일하러요. 아이 두 명을 이렇게 방치해놓고 도대체 부모가 어딜 간 건지 절로 한숨이 나왔어요. 일단은 저도 슈퍼를 이대로 놓고 나올 수가 없어 다시 밖으로 나오긴 했지만 계속 그곳이 생각났어요. 내일도 아닌데 생각해봤자 뭐해 하고 애써 지우려 했지만 저도 어렸을 적 가난한 환경에서 살면서 얻은 기억과 상처가 남아있어서 그런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우려하게 된 일을 겪은 건 바로 그로부터 한 달 후였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슈퍼의 빵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싶어 개수를 세고 또 세어봐도 자꾸 부족하더라고요. 당시 슈퍼에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지라 두 눈을 뜨고 누가 범인인지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화장실 갈 때 문을 열어두고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도둑이 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일부러 화장실 가는 척 자리를 뜬 후 누가 슈퍼에 들어오는지 지켜봤습니다. 첫날은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세 번째 날 정도 되자 갑자기 여자애 하나가 잔뜩 어깨를 움츠리고 들어와 슈퍼 안을 살피더군요. 그리고 빵을 잡아 서둘러 슈퍼 밖으로 뛰쳐나가는 걸 확 잡아버렸습니다. 너! 누가 빵 훔쳐가래? 너는 지연이니? 죄송해요, 아줌마. 그 아이는 바로 지연이었어요. 심지어 지연이는 동생 손을 붙잡고 와 동생은 밖에 세워둔 채 그런 도둑질을 하더라고요. 지연이는 죄인이 된 것처럼 고개를 푹 수그린 채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었고 전 잠시 고민이 되었죠. 그러다 지연이와 동생의 손을 붙잡고 말했어요. 지연아, 앞으로 빵이 먹고 싶으면 나한테 와서 그냥 달라고 하면 돼. 동생도. 알겠지? 그럼 내가 그냥 줄 테니까. 대신 이렇게 가게에 들어와서 훔치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야. 걱정이 됐어요. 아이가 다른 곳에 가 이런 행동을 하여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 봐요. 다행히 지연이는 제 말에 고개를 바싹 떨구고 알겠다는 듯 끄덕였고 저는 돌아서려는 자매를 붙잡아 빵과 우유를 함께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곤 내일도 또 오라며 아이들을 보냈어요. 솔직히 지연이의 행동에 실망도 하고 화도 났지만 아이의 집 사정을 정확히 알게 된 후로는 외려 더 마음이 아팠어요.
슈퍼에 자주 들르시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주고받다 어쩌다 지연이 얘기가 나왔는데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 참 애기들이 불쌍해. 그치? 아빠는 딴 여자랑 바람나 도망가 버리고 엄마는 지 새끼 살린다고 맨날 공장 나가 일하고 애들 챙겨줄 사람도 없는지 하루 종일 나가지도 못하고 애들이 쿰쿰한 방에 있는 걸 보면 참 마음이 그래. 아유, 그래도 뭐 어쩌겠어. 부모 팔자 그리 타고난 걸. 그렇게 지연이와의 인연은 지연이 가족이 이사를 가기 전까지 1년을 더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날 지연이와 헤어지던 날을 잊지 못하는데요. 지연이가 아주 이쁘고 정갈한 글씨로 제가 나중에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아줌마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라는 말을 써서 제 슈퍼 문 앞에 붙여놓았더군요. 그날 마침 제가 부모님 보러 가는 바람에 직접 얼굴을 보고 인사를 못했거든요. 저녁 노을로 하늘이 불그스름해졌을 때쯤 슈퍼 앞에 와 그 쪽지를 보는데 괜스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공장 다니며 아이들을 키우는 지연이 어머님, 밝고 예의 바른 지연이의 동생, 그리고 그곳에 살면서 배고픈 동생을 위해 빵을 훔치던 지연이. 모두 제겐 가슴 아픈 풍경이 하나였어요. 그리고 저 역시 시간이 흘러 그곳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바로 사랑하던 사람을 만나면서부터였어요. 정말 엄마 말씀처럼 다 자기한테는 맞는 짝이 있었나 봐요. 제게도 그런 짝이 나타났거든요. 그 동네에서 슈퍼할 때 책방 운영하는 남자가 한 명 있었는데 기타 치고 책을 읽는 그런 낭만적인 모습이 너무 멋있어 한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고 전 용감하게도 우리 신랑을 차지해 결혼까지 꼴이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숙이가 드디어 결혼을 하네. 민숙 아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래요? 그러게나 말이야. 네가 평생 노처녀로 늙어 죽을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다행이야. 어머니 아버지는 제 결혼을 쌍수들고 환영했고 신랑 될 사람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시부모님도 부족한 저를 한 식구로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셨죠. 거기다 이미 제 뱃속엔 혼수로 아들까지 있었으니 기쁨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 상처를 낫게 해주었던 고향 같은 말은 머릿속에 점점 잊혀져 갔고 저는 남편과 둘이 열심히 살림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책방을 하던 사람이라 도시에서도 서점을 계속 하고 싶어 했고 저 역시 하던 일을 접고 남편의 일을 돕게 되었어요. 남편네 집안은 시아버지께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서점을 운영하신 분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저희가 서점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부침을 겪을 걸 아셨지만 묵묵히 도와주셨죠. 또 서점 일이라는 게 책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것만으로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에 적자까지 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생활비나 이런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신 덕에 크게 부담 없이 일할 수 있었죠. 하지만 단란했던 저희 가족의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던 건 서점 운영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남편은 바람을 쐬러 온다며 밖에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여보, 미안한데 나 잠시 바람 좀 쐬고 올게. 지금? 꼭 나가야 돼? 피우지 않던 담배를 태우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잦아지자 저 또한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요즘 형편이 기울고 있는 건 알았지만 남편이 우뚝 서서 버텨주길 바랐어요. 근데 남편은 그러지 못하고 계속 휘청했죠. 결국 남편의 방황은 아이 태어나고 한 번도 없었던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고 말았죠.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해? 나도 힘들어. 당신만 힘든 거 아니라고. 근데 왜 항상 당신만 힘든 척하는 건데? 힘든 척? 내가 힘든 척하는 거야? 넌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그만하자. 그만해, 진짜. 지친다, 지쳐. 너 때문에 더 지쳐. 뭐라고? 나 때문에? 지치면 뭐 어떡할 건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그때 저희 부부의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아마 남편과 부부싸움 크게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당시 저도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지쳐 있었고 믿고 의지했던 만큼 남편에 대한 실망도 컸어요. 저 때문에 친정 부모님까지 언성 높이실 정도로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갔지만 저도 남편도 서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싸움으로 아이가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여느 때와 똑같이 언성을 높이며 누가 더 잘못했네, 잘했네 하며 싸우고 있는데 자고 있는 줄 알았던 아이가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랑 헤어져. 엄마, 아빠랑 헤어지지 마. 그때 아이가 느낀 공포를 이해하게 되면서 저흰 싸움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그간 부부간에 힘들었던 걸 이야기하고 나니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한테 별거 아닌 말이었지만 이 사람에겐 부담이고 압박일 수 있었겠구나. 어쩌면 서로 더 아끼고 보듬어 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여러 후회와 반성들을 거치면서 부부로서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크게 한번 부침을 겪고 나니 남편이나 저나 사람으로서 성숙해진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부모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도 배우게 되었고요. 다행히 서점은 위치를 옮기면서 다시 경제력이 회복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잘 커져왔답니다. 저희 아이 어린 시절 잦은 부부싸움으로 힘들었을 텐데도 크면서 말썽 한번 부리지 않은 아들이었어요. 특히 아들은 공부와 미술 두 분야에서 둘 다 두각을 나타내곤 했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은 미대 진학을 권유하시며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미술 학원비 많이 비싸겠지?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우리 아이인데 우리가 어떻게든 벌어서 뒷바라지 해주자고. 그래, 그러자. 우리 둘이 벌면 어떻게든 되겠지. 남편이나 저나 형편은 넉넉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아이 뒷바라지를 해주었어요. 남편은 하던 서점 운영에 힘을 썼고 저는 따로 식당에 나가 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접시를 닫고 주말에도 나가 일했으니 체력적으로 많이 힘을 붙이긴 했지만 그래도 모든 엄마들이 그렇듯 아들을 위해 이 정도는 내가 버티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내었어요. 엄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 나 미대 안 가도 되는데. 내 성적이면 다른 거 가도 돼. 그게 무슨 소리야. 어차피 미술학원 아닌 다른 학원에 가도 학원비는 다 비싸. 그리고 너 미술 좋아하잖아. 네가 좋아하는 거 해야 엄마도 행복해. 고마워, 엄마. 내가 커서 다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가끔은 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기특하기도 하고 부모인 제가 가졌던 나약한 생각들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러다 성준이가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고 나선 한숨을 돌렸는데 성준이는 어떻게든 자기가 등록금을 벌겠다며 한 학기를 제외하곤 모두 성적 장학금이나 아르바이트로 충당했습니다. 너 공부량도 많을 텐데 등록금까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니까. 어미로서 아이한테 이런 말조차 해주지 못해 자괴감 들었는데 그럴수록 성준이는 더 밝게 웃으며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너무너무 만족한다며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성준이가 어느덧 대학교를 졸업해 원하던 회사까지 입사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어요. 그때 풋내기 고등학생에서 건축사무소에 입사했던 제 어린 시절이 떠오르면서 그때 느꼈던 두근거림, 설렘, 긴장됨,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덧 아들이 커서 이렇게 장성한 한 어른이 되었는지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더군요. 그러다 성준이는 몇 년 후 외국지사로 발령이나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타지라 걱정은 됐지만 잘할 거라 믿으며 아들은 아들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나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 있는데 보여줘도 돼요?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 이쁜 사람이야. 상견례 날짜 잡을까 하는데 어때? 그 말에 저는 순간 때가 됐음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전부터 여자친구 있다는 얘기를 했기에 이제 며느리 될 사람을 보여주려는구나 싶었어요. 아들은 예비 며느리가 미국의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했고 일을 하다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대학교? 그럼 재력도 어마어마한 집안일 텐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저처럼 평범해요. 아들이 그리 말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결혼이 집안끼리 결합이기도 하니 저도 모르게 긴장됐어요. 저희 집이야 그냥 동네 서점 운영하는 평범한 집안이니까요. 괜히 비교될까 싶어 두려움이 확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일단 얼굴 보고 인사 나누기 위해 상견례 날짜를 잡으려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아들이 제게 조심스레 이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결혼 반대를 외치고 말았습니다. 엄마, 근데 결혼하려는 여자 저보다 10살이 많아요. 뭐? 10살이나? 아들보다 10살이 많다니. 싫었습니다. 한두 살이야 여자가 많은 건 상관없었지만 10살이면 부부 생활하는데 힘듦이 많을 것 같았어요. 남편과 저도 연애할 때야 다투지 않고 잘 지냈지만 결혼하니 별 사소한 걸로도 싸웠는데 10살이면 오죽할까 싶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제 아들도 잘날 만큼 잘났는데 굳이 10살이나 위인 며느리를 받아줘야 하나 하는 오만함도 있었죠. 미안한데 난 안 가련다. 못 가. 아, 엄마, 한 번만 봐주세요. 엄마도 보시면 제가 결혼하려는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 아, 글쎄 안 된다니까. 그때 처음으로 저는 아들과 제대로 갈등을 겪은 것 같아요. 저는 10살이나 많은 여자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고 아들은 한 번만 봐달라며 애걸했어요. 아들도 저도 이렇게까지 고집 부린 적은 처음이었기에 남편이 중간에서 적잖이 당황스러워했죠. 그냥 한 번만 봅시다. 보고 판단해. 아, 싫어요. 전 가고 싶으면 당신이나 가요. 난 상견례 안 해요. 아휴, 정말 아들 이겨서 뭐 하려고 이러는 게야. 남편이 절 설득하려 했지만 며칠 내내 버티고 버텼습니다. 허나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들이 3개 나오자 허락하고 말았어요. 어느 날 설거지를 하는데 전화가 왔더군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성준 씨 여자친구인데요. 어머님께서 다름 아니라 절 나이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고 들어서요. 한 번만 봐주실 수 없을까요? 예비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구구절절 어떻게 자기들이 만나고 사랑했으며 나이 차는 극복해낼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연락을 딱 제가 귀찮지 않을 정도로 몇 주에 한 번씩 하니 저도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졌다. 알겠다. 네 마음대로 하렴. 솔직히 고백하자면 허락은 했지만 그때까지도 마음속엔 불만이 가득한 상태였죠. 상견례장 들어서는 순간까지 어떻게든 아들과 결혼 못할 구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소박한 한정식집. 앉아서 아들과 함께 미국에서 온 예비 며느리와 사돈어른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며느리와 사돈 얼굴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를 향해 환히 웃어 보이는 예비 며느리는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어려 보이고 참했어요. 그리고 왠진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런 기시감까지 있었어요. 생각과는 다른 외모에 당황해하고 있는데 사돈어른이 먼저 부드럽게 말해주었습니다. 아휴, 이제야 만나 뵙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서로 훈훈한 이야기가 오가며 인사했고 본격적으로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먼저 주문하려 했어요. 근데 며느리 얼굴이 자꾸 낯이 익었어요. 꼬투리를 잡고 싶었는데 그런 것보단 왜 이렇게 낯이 익지? 라는 생각에 자꾸 쳐다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며느리가 긴장했는지 포크를 떨어뜨려 며느리와 제가 동시에 테이블 아래에 있는 포크를 줍기 위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포크를 줘 며느리에게 건네니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혹시 슈퍼마켓 운영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런데요? 혹시 어머님,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저 지연이에요, 어머님. 지연이요? 뭐라고? 네가 지연이라고? 예비 며느리는 그제야 제 손을 잡고 엉엉 울며 자기가 지연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 어떻게 네가 미국까지 가서 공부한 것이냐 물어보니 그간의 이야기를 해주었죠. 며느리는 그 시절 가난했던 동네를 떠나 할머니가 살던 동네로 이사가 맡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열심히 공부한 끝에 좋은 대학교를 합격하게 되었고 교환학생 기회를 얻어 외국에 가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외국에서 공부해보니 훨씬 환경이 좋다고 느껴져서 동생과 함께 아예 외국으로 이주해 살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 그곳 학교에서 지인의 소개로 제 아들을 만났다고 했어요. 아유, 세상에. 그럼 네가 지금 박사가 되었단 말이야? 네, 아직 박사는 아니에요. 그 순간 얼마나 눈물이 흐르던지. 가장 힘들었던 젊은 시절 만난 아이가 상처 없이 잘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니 그 시절이 생각나 미치도록 눈물 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다름 아닌 며느리로 나타나 저에게 어머님이라 부르는 모습을 보니 뭐라 말로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슈퍼 아줌마란 걸 알아본 거야? 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님 그 흉터 자주 만졌잖아요. 아프냐고 물어보면서. 그럼 어머님은 하나도 아프지 않다고, 왜 아프냐며 제 머리에 딱밤을 놓곤 하셨어요. 아휴, 그랬구나. 그래서 알아봤구나. 평생 이쁘지도 않은 흉터라 미워하며 살았거늘 손등에 흉터 자국이 아니었다면 아마 며느리도 저를 알아보기 쉽지 않았을 테죠. 그 순간 그 흉터 자국이 참 감사했습니다. 며느리와 내가 이렇게 얽힐 인연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연상이란 이유로 반대했던 것이 미안해졌고 감정이 북받쳐 눈물이 흘렀죠. 그리고 그때 잠자코 이야기 듣던 사돈어른이 눈시울을 붉히며 그러시더군요. 저희 지연이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지연이가 맨날 먹을 게 없어서 라면만 먹었는데 얘가 어느 날 동생이랑 같이 빵이랑 우유를 먹더라고요. 도둑질이라도 한 줄 알고 혼내려 했는데 물어보니까 슈퍼 아줌마가 맨날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너무 감사했는데 창피해서 말도 못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시절 사돈어른이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 지연이 잘 컸어요. 참, 저도 눈물이 나네요. 엄마, 이 사람이 기부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몰랐는데 그게 다 엄마 덕분이었네요. 기부? 네, 어머님. 그냥 크게는 아니고 작게 노숙자들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들에게 들으니 우리 며느리는 심지어 미국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집에서 나오는 빵을 매달 노숙자분들에게 무료로 기부하고 있었다 하네요. 그리고 아들은 이런 얘기를 해주었어요. 어떻게 그런 기부를 시작했는지 며느리에게 궁금해서 물어보니 어린 시절 자기에게 가장 큰 친절과 따뜻함을 베풀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덕분에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선 나도 누군가에게 먼저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더군요. 그 얘기를 들으니 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는 사돈 아가씨가 지금 미국에 있어 오진 못했지만 어머님을 보면 무척 반가워할 거라며 다음 약속을 기약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며느리 말대로 사돈 아가씨를 만나 또 한 번 그때의 그 추억을 되살리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지금은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하고 난 후 집 근처에 살고 있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따라 미국의 생활을 정리해 한국으로 들어왔고 사돈 아가씨는 미국으로 되돌아갔지만 자주 연락하고 있어요. 거기다 최근엔 며느리가 부쩍 절 데리고 여기저기 놀러다니고 있어요. 최근엔 남편과 오래도록 하던 서점을 접고 난 후 여가 생활을 함께할 사람이 없어 막막했는데 며느리가 딸 노릇을 톡톡히 해주고 있죠. 며느리는 뭐가 그리 고마운지 제게 늘 고맙단 말을 잊지 않습니다. 어머님께선 어린 저의 든든한 백이었어요. 그리고 기대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평생 행복해요, 우리. 며느리가 최근 제 생일이라고 안마의자를 선물해주며 저런 편지를 써주었는데 아주 눈물을 참지 못해 혼났습니다. 늙음하게 이게 무슨 복인지 모르겠어요. 그저 배고픈 아이에게 빵 하나 주었을 뿐인데 오히려 상처 많은 시절 내 인생을 위로해 주어 고마운 아이였는데
제가 이런 복을 누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마칠 때가 되었으니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한마디 하며 끝내고 싶네요. 우리 며느리 지연아, 이쁘게 크느라 고생 많았다. 그리고 잘 커줘서 너무 고맙다. 항상 건강하고 우리 지금처럼 행복하자꾸나. 사랑한다 며느라.